월요일이 강의를 듣기에 그렇게 편한 날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쭉 해왔던 공동주택 정책연구원도 사실은 월요일날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약속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금 따라오는 것들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죠.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중요성은 갈수록 그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깐 먼저 왔더니 법률 상담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만큼 분쟁의 빈도가 높고, 그럴 때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자 선정 규칙, 선거관리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갖다 적용시키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 스터디 그룹의 그 취지를 보면서 우리 그 서금석 회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봤더니 대학원식의 어떤 강의의 주제를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기서 해설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강의를 주최하신 집행부의 우리 협회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들어주시고, 저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계약 준칙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 중에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준칙을 꼭 따라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쏟아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관리계약 광주광역시에서 만든 준칙대로 관리계약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이렇게 대충 선볼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칙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아니다. 고칠 수 있다. 어느 쪽이세요? 고칠 수 있다.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요? 땡땡. 네. 그 아파트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준칙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존재를 한다면 준칙을 고쳐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준칙을 따르라. 그것이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계약을 정해라. 그런 뜻으로 법제처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다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칙대로 해주세요. 이제 최근에 다시 들어온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수도료를 이렇게 우리가 산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이미 지난번에 바뀌었어요. 근데 이미 관리계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관리계약 그걸로 하려니까 귀찮고, 그 다음에 공용수도료를 줄이고 싶어. 태가 안 나게끔. 그러니까 옛날대로 시조례대로 이렇게 부과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관리계약을 개정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수도료 설명은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6개 광역시도로 개정을 권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뭐겠어요? 그건 관리계약 준칙대로 하십시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리계약 준칙대로 여러분들이 개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준칙에서 유의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관리계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됐는데 우리 관리계약 준칙이 늦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미 준칙에 있는 그 부분은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은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준칙은 누가 해석을 해요? 광주광역시장에서.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관리계약은 누가 해석해요? 모르면 구청에서 해석을 합니까? 입자대표회의에서 하셔야 돼요. 입자대표회의에서. 그럼 입자대표에서 계속 싸우면 그냥 그 싸운 것이 해석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아요. 특별히 조금 이따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의 한계는 어디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관리규약 정할 때는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예민한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다 물어보고 시청에다 물어보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절대 답변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왜? 관리규약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할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야 그런 논란에서 피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규약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정할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정하셔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나중에 선배한테 물어본다 해서 선배가 그것을 정해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칙의 해석은 시장이 하지만 관리규약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 시한 및 신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모 단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규약을 개정을 하면 누가 신고를 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준칙에 적합하게 규약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4월 12일 날 됐으니까 5월 12일 거의 벌써 한 달 지나갔죠. 6월, 7월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안에 적합하게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쭉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법령이든지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 건전한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민들끼리 하나의 약속이에요. 주민들끼리 스스로 정해놓은 약속을 주민들끼리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겠다고 서명해 놓은 거, 이게 관리규약이잖아요. 근데 이 관리규약을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만드세요 그러면 천차만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을 주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광역시도에서 준칙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아시고,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공동주택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이 관리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에도 또 그 대지에도 관리 및 사용에 관해서는 전부 다 관리규약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 이 관리규약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면 거의 외웠으면 좋겠어요. 근처 조문까지는. 20조에 가면 동별대표자 해임이 나오더라. 67조에 가면 뭐 잡수익에 관한 것들이 나오더라. 55조에 가면은 또 뭐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구태의연한 방법이긴 하지만요, 핸드폰에다 넣어가지고 화장실에서 가가지고 그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이거 검색하세요. 아침마다 5분 10분씩 하면 엄청난 양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규약을 모르고 관리사무소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달을 할 때 굉장히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자신감 있게. 무슨 이야기를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긴 듯 아닌 듯 이렇게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확신에 차게 전달을 해야죠. 그 정도로는 입주자 대표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관리주체라고 하는 거에 자치관리의 관리사무소장,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위탁관리 시에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닌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대리인이라고 요즘에 아주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탁관리에서의 관리사무소장을 할 때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자치 관리에 있어서의 관리사무소장의 역할과 종종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약간 다른 거예요. 그 의미상의 시간관계상.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로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생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리규약으로. 그냥 자생단체가 아니에요. 기타 동호회도 승인을 받으면 자생단체가 될 수 있고, 분여회라 할지라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자생단체는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의 범위, 그래서 전유 부분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이하 같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 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상과 같다. 자,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가지 관에서 오배수관 나오잖아요. 각 세대에서 가지가지 나와가지고 주 관로로 이렇게 내려가는 관들이 있어요. 그랬었을 때 어느 관은 공용관이고 어느 관은 전유 부분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딱 해놓고 항상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후임 소장님한테 인수인계 할 때도 같이 해주면 좋겠죠. 쉽게 해서 혼자만 쓰면은 걔는 전유 부분인 거죠. 밖에 있어도 혼자만 쓰면 전유 부분이에요. 그러나 같이 쓴다고 하면은 그건 공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 계량기 같은 것도 예전에 제가 관리했던 아파트는요, 수도 계량기까지 들어가는데 보일러실에서 이렇게 간이 올라가 가지고 집을 통과해서 집 밖에까지 나가서 검치 물려서 수도 계량기를 거기다가 두고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도 계량기까지 가는 선은 우리는 공용 부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터지게 되면은 같이 해주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시 그러지 말자, 그걸로 인해서 터졌는지 어디가 터졌는지 이렇게 까보기가 힘들지 않냐, 그럼 다시 그 부분은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전유 부분으로 하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관리계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부 구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정하시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용 부분으로서 지하층이라든지 관리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입주자 대표회에서 한다. 이 내용을 지난번 개정할 때 넣어놓은 내용이에요. 하도 분쟁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합니다. 계속적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해라.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라는 건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관리규약에서 그만큼 잘 정해 놓으셔야만이 이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6조의 3항은 우리 협회의 요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관리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둔다. 아파트 실정에 맞게 정한데 소장 1명, 과장 0명, 계장 0명, 대리 0명, 주임 0명, 경비원 또는 관리원 0명, 미화, 예강미화 포함해서 몇 명, 기타 몇 명. 자, 이 부분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에 꼭 뭐 과장으로 나왔다 해서 과장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부장제도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또 주임제도도 있고 뭐 대리제도도 있고 다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걸 만든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는 항상 입법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다 아시죠? 입주자 대표에서 자기 마음대로 인원수를 늘렸다 줄였다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적어도 관리규약을 개정을 해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는 있어야죠. 적어도 우리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해서 공격성을 띌 필요는 없지만 정당한 수비, 정당한 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만, 목소리만 커져버려도 그냥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덜덜 떨게 되면 계속으로 여러분들이 갑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을도요, 정당하게 주장을 하면 그게 다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이번에 빠진 거여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 입주자 등의 권리에서 입주자 등은 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그랬어요. 다만
제3호 및 4호에 따른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에 한정한다. 그러면 뭔가 지금은 어색하죠. 예전에는 맞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사용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여기 입주자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입주자에 한정한다. 그래서 이것이 통으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 다만 조항은 단체로 없어져야 되겠죠. 단체로 삭제를 하되 다만 요 밑에 보면 3호가 있어요. 3호 앞에 선거구의 동별대표자의 피선거권, 선거권 및 그 해임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한 사항에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피선거권, 선거권 및 그 해임권 요 앞에다가 그 해당 조항을 찾아서 넣어줘야 돼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몇 조입니까? 11조입니까? 그 정도 되겠죠. 거기에 보면 사용자의 권리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옛날 건 이번에 이게 빠진 거예요. 빠진 거에서 여러분들은 아직 개정을 안 하셨으면 보충해가지고 개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번에 이제 바뀐 거죠. 입주자 의무인데 입주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주체에 제출을 해라.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이나 미화원 포함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인권 존중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입주자들이나 동별 대표자들만 인권 존중을 해야 되는가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인권 존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도 있을란가 몰라요. 왜 여러분들 우리 주택관리사들 중에서 격리 직원이 관리사무소 직원들 밥 해주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채용을 할 때 밥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십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심지어는 반찬까지도 해라. 이러면서 우리가 저 인권 존중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본을 보여야죠. 그분들 밥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밥은 그 직원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거지는 설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뭐 반찬은 이렇게 시켜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강제로 밥 해라. 밥 안 하려면 나오지 말아라. 이거면 요즘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지없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왜 중요하냐면 그런 관리소장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극히 일부 주택관리사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싸잡아서 욕먹어요. 행여라도 이 안에는 안 계실 걸로 믿지만 그런 행위가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스스로 적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격리직원이 됐든 설비직원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인권 존중이라는 것은 모두 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뭐 경비원이라 해서 항상 당하는 것만 아니에요. 요즘에 얼마나 그 영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입주자는 그의 소유의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원 충당금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가끔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왜 네가 못 받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소유자에게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도 자기가 집을 새로 줬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잘 납부가 되고 있는지 관리소에 전화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체납분에 독촉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셨어야 되겠죠. 그리고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에 출입하려는 때는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거부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업무 방해,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입대의 선관위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호간에도 절대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선관위 문제가 나오면 제가 꼭 드리고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적당히 뽑지 마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횡포를 부리게 되면 지금 방어하는 그런 조항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 잘 뽑으십시오. 아무나 해달라고 하지 마. 차라리요,
정말 생각 없이 다 말만 들어주신 분이면 괜찮아요. 근데 들어가서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잘 뽑으시라고요. 여기 나옵니다. 입대인은 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도 지금 협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협회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입대인의 부당 간섭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 받고 어느 선까지는 아니라 할 건지 마지노선을 정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말을 안 하고 계속 참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특성상 말을 안 하면 계속 밀어봅니다. 어디까지 민가 한번. 밀린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는.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사용이에요. 언어의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언어의 폭력은 간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해요. 저기서 조용하게 일을 갑질을 했는데 여기서 폭력적인 언어로서 방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비슷한 거 하나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봐보세요. 괴롭힘의 금지, 입자 등 입자대표의 관리주택 공동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기구의 구성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아까 예로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주체나 입대에. 또는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확인 결과 사실이 확인된 때는 피해 근로자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나 입대인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관리주체 입대인은 피해를 입은 경비원 근로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여러분도 참고로 하나 하십시오. 공보사직을 했는데 본인이 이걸 수용을 했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공보사직을 해갖고 본인이 공보사직으로 인해서 사직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직서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출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글로 결제했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걸 수리가 됐다고 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야 되더만요. 그 전에 이 사람이 또 철회를 해버리면 이게 복잡해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들 많이 하시겠지만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법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순전히 견해입니다만 지나치게 사실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령이긴 해요.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배상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 부분 또는 다른 입자 등의 전유 부분을 훼손했을 경우에 원상회복,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 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 그 누수, 누출 등으로 다른 입자 등의 시설 또는 공용 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 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일은 아주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줘야 한다가 아니고 관리계약 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라고. 그리고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법령에 대한 조항을 이야기하거나 법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들부들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장이 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들부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 출입을 거부해서 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관리비 등을 입자 등이 체납한 때 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특별승계인을 포함하여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공용관리비 안에 승계하며 사용료는 관리주체가 입자대표의 의결을 받아 결선 처리할 수 있다. 예전에 판례를 그대로 갖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해 드린 거거든요. 상대 당체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지금 없애달라고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올라오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최선을 다했었을 때 뭐 이런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지금 최선을 다한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게 하나 들어왔죠. 투표 결과 동수일 때는 추첨으로 선출을 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했는데 똑같이 투표 동수였었어요. 그랬었을 때는 추첨으로 결정을 한다. 예전에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사망에도 불구하고 입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는데 단 입자인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고 선출 전에 전체 입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사용자도 2020년 4월 24일이니까 이미 시행이 다 끝났어요. 네. 동별대표자 임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되 동별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그룹 스터디를 해보면 재밌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앞에가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되 뭐 이렇게 했는데 선거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다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과연 2년이냐 아니면 남은 임기냐 하는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여러분들끼리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임기 산정은 한 사람으로 보는 거, 이건 이제 기본이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국토교통부의 질의 해신 중에서 제1위가 뭐예요? 동별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별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뭐 가장 최근에도요, 너무나도 당연한, 동별대표자 하면은 범죄경력 동의서 제출 받아가지고 조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번적지에다가 그 세 가지 거에 대해서 조회를 또 하죠. 근데 그것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지금까지 그분은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소장님 운이 좋으셨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운이 좋으신 거지. 네. 그다음에 입자대표회의는 임원을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는데 감사 한 분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감사 1명이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시일 가다가 감사가 한 명이 보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끌고 오는 것은 지자체에 따라서 입자대표회의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구성 인원을 4명 이상으로 보는데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반드시 해라 뭐 할 수 없으니까 못 했겠죠. 거기도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그래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질문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소의 게시판 또 및 동별 게시판, 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될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즉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하고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입자대표회의에서 그 입자대표의 의결사항에 보면 그 감사 보고서의 승인이란 말이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그러면 입자대표에서 과연 의결하고 승인을 해야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없어요. 네. 대답이 많이 안 나온 거 보니까 헷갈리긴 하는 모양이에요. 네.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네. 감사는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여버려도 괜찮아요? 딱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네, 괜찮습니다. 답은 뭐예요? 오늘 그 상담한 그 정치훈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그러기에 감사를 잘 뽑았어야죠.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 대답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그 추운 뒤 광화문 광장에 가서 엄청 떨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권한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의결 없이도 붙일 수 있고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참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행한 내용이 하나 들어왔어요. 정기감사는 연 매대 실시하고 지출 업무에 대한 감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수시감사는 감사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모든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며칠 이내에 한다. 근데 이제 뭐가 어려운 것이 됐냐면 지출 업무에 대한 감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란 말이 이제 우리 회계처리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을 관리 계약으로 끄집어냈어.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감사들이 분기별로 감사를 해도 할 말 없게 됐어요. 이것을 막아보려고 그냥 했는데 회계처리 기준에 있다는 이야기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입자대표의 임원회 선출이잖아요. 그래서 입자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될 데가 없는 경우에 선출하는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추첨으로 선출한다. 혹시 이 조항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8명이서 회장 선거를 했어요. 입자대표 회의에서 500세대 미만이어가지고 계속 4대4요. 5번 했는데 계속 4대4요. 밤새도록 해도 4대4겠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1년씩 쪼갰어요. 당신이 전반기 하시오. 내가 하반기 하랍니다. 결국에는. 근데 지금은 뭐가 들어왔어요? 동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요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관리계약 준칙을 개정할 때마다 이 전 집행부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저도 회장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 협회를 끼워주들 안 했어요. 준칙을 개정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못 했는데 지금은 우리 협회 회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작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협회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준칙 개정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설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룹 스터디 하는 것은 사실 학교에 가서 공부한 뒤에 복습하는 정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스터디 안에서 준칙의 문제점, 준칙 안에 넣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안을 이미 갖고 있다가 저쪽에서 제출하면 바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한모 씨예요.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분은 혼자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편향적으로 조금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약간 문제는 있지만 이제 이 좋은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참석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여기도 임원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도해가지고 거기서 제출하라고 하면 우리 거 여기 있습니다. 즉각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문제점을 많이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0조 해임 사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 20조를 왜 기억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동별대표단의 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대표단의 해당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하나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동별대표단의 해당 임기 중에 한 행위 하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임기에 행한 것이 그 다음번 임기에 결론이 났으면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걸 그렇게 넣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광범해져서 그냥 그대로 존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동별대표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 사용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자 등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관위의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거기에다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이번에 넣은 겁니다. 왜? 요청받고 선관위가 안 움직여. 나랑 친하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강제조항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뭐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동별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 입대의 선관위 또는 관리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해야 되며 그 효력은 사퇴서가 도달한 때와 동시에 발효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뭐예요?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그룹 스터디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 때 이게 있습니다. 어떤 안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 안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면으로 사퇴서 제출해야 되고 효력은 사퇴서가 도달한 때와 동시에 발효된다는 거. 그리고 이 결격사유는 법 14조 4항 및 영 11조 3항에 따르며 임기 중에 14조 3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사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당연히 퇴임한다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 해임된다. 그런 뜻이죠.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 해임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보궐선거 조항이에요. 보궐선거 조항인데 잘 보십시오. 동별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혼이 생겼을 때 결혼이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해야 되죠. 임기는 전임자의 난임 기간으로 한데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선출한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자, 그리고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혼이 생겼었을 때 결혼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대표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항에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계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1항은 보시면 1항은 동별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2항은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이에요. 근데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임원의 사퇴까지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임원의 사퇴까지도 들어가는데 관리계약에서 정원 3분의 2 이상 동별대표가 선출된 경우에는 임원의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된다. 이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색깔을 달리 해놨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문맥이 맞으려면은. 근데 이게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계약 개정 아직 안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러겠잖아요. 동별대표자가 3분의 2 이상 뽑힌 경우에 동별대표자의 보궐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원은 아까 치면 뭐라 그랬어요? 1인 이상의 회장 1인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감사 1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는데 3분의 2 이상의 보궐선거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쳐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의 개최가 있는데 영 14조 3항에 따라 이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땡땡이사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가 한 명도 없을 시에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 발생한 상황에 질의가 들어왔어요. 이사가 있어. 총무이사, 관리이사 다 있어요. 시설이사도 있어. 다 안 하는데 회장. 이사가 3명인데 3명 다 회장은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동별 대표자가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쩔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대답을 하자니 참 애매하잖아요. 왜냐 여기 이사가 한 명도 없을 시에 동별 대표자 중에서 호선이 설하겠잖아요. 명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정황적으로 보면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사가 3명이나 있어. 차라리 그냥 다 사퇴했으면 좋겠어. 그럼 뭔가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가 한 명도 없거나 모든 이사가 직무 대행을 거부 시에는 이렇게 한 줄 넣어줘야 되겠죠. 이제 보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또는 거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대체라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조금씩 수정해 보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논의도 하시고. 방청이죠.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저 조항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입대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대충 어영부영 해요. 그랬었을 때 입대의 의장이 당신 나가시오라고 이제 퇴장을 명령했어요. 근데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112에다 신고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업무 방해가 돼버려요.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아시라고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장이 그리고 이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여기에는 제한 사유 및 관련 규정, 예상 소요 비용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를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 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 경우 안건의 제한 사유 및 세부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뭐 등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통지한 사람은 누구예요? 회장. 네, 회장.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회의 자료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하시죠? 회의 자료 만들 때는 아무리 친한 소장님이 전화해도 나 바쁘니까 끊어. 여기에 집중해야 되거든.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평상시에 갖다가 아, 회장님 당신이 할 걸 왜 나한테 써?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몰렸었을 경우에 관리 계약에는 적어도 회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알고 있으라고. 근데 이걸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날 가갖고 내가 그동안 대충 봤었는데 이 소장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쟁이 있는 아파트 치고 회의 자료 잘 돼 있는 아파트 별로 못 봤어요. 회의 자료 조금 상세히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6조 안건의 제한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이거예요.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내용은 상정할 수 없다. 이것도 네 번째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공고되지 않는 안건이라도 전체가 다 동의하면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대부분 판례예요. 대부분 판례가 맞긴 맞은데 왜 동의를 못하냐면 충분히 우리 정서로 봐서는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공동주택에서 사실은 이 안건들을 왜 자꾸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에서 들어온 것 중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하고 이제 뭐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영23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그래놓고 예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단 100만원 이하 그게 있었잖아요. 100만원 이하 그게 있었잖아요. 모르셔요? 아시죠? 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죠. 근데 왜 그때는 그걸 넣었을까요? 20만원짜리를 그 공사를 하나 하는데 그러면 그걸 입주자 대표를 열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저는 좋은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만들어 놨더니 우리 주택관리사 한 분께서 어떻게 그걸 악용을 하셨냐면 실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299만원에 해가지고 열 몇 건을 처리를 해버렸어요. 저희계약으로. 그래서 거기 해당 구청에서 이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 사례를 들고 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 많은 주택관리사가 이제 불편을 겪게 됐죠. 이 제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금 자꾸 위반을 하는 소장님을 보시면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핀세트로 이렇게 뽑아내야 될 의무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다음에 수의계약 시에 수의계약 전 계약 상대자의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자료 만들 때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나 사업자 선정 지침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따라가면서 만드세요. 계약 상대자의 선정, 계약 조건 이렇게 딱딱 쓰라고요. 이렇게 거기다가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겠죠? 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종류, 낙찰의 방법 이렇게 뭘로 할 건가 하나하나 딱딱 써가지고 거기다가 의결을 맡으시라고요. 대충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입찰의 종류가
이제 나가는데 그러면 제한 경쟁 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제한 경쟁 입찰로 이렇게 의결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단어는 없어. 가서 보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냥 자본금 몇 억 이상, 뭐 몇 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의 종류가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먼저 쓰시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이때에는 얼마 이상 물품 구입 및 공사 추진 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호는 동별대표자 2인을 포함하며 나머지 이호는 동별대표자가 아닌 입주자 등 중에서 입주자 대표가 공개 모집으로 선출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자문위원회인가 추진위원회인가? 원래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 걸 자문위원회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추진위원회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어요? 의결을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다 의결했는데 입주자 대표에서 왜 받고? 근데 실제로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위원으로 바꿨어요. 너네는 자문만 해라.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다시 추진위원으로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추진위원회 해놓으면 우리는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입대에서 결정은 큰 상관은 없어요. 법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똑같은 권한을 진 단체가 두 개가 있으면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성된 자문위원에게 회의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의비나 출장비는 개정가가 어디서 줘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이 회의비나 출장비를 주는데 이 돈 어디에서 주면 돼요? 네, 잡수익에서 주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아닙니다. 잡수익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회의비나 출장비에 공사, 감독 등 수당은 절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사, 감독비로 해서 돈을 주게 되면 관리비를 목적의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95조인가 이쪽, 저쪽 뒤쪽에 93조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목적의 사용으로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공사 감독은 관리 주체의 업무예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자문위원들한테 공사 감독해가지고 나중에 일당 하루에 3만원씩 계산해가지고 30일 했으니까 90만원씩 주고 이런 행위 일전을 못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는 가능하죠. 자원봉사는. 자, 그 다음에 동별대표자는 입대에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대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은 몇 개월 이내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당회회의로 고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회회의는 그 회의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 왜 쓴 겁니까? 그건 한번 부결됐는데 그 회의에서 다시 올린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몇 개월 이내. 왜냐? 안 되면 그 다음번에 또 갖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 다음에 재심의 관리주체나 감사는 입대에서 의결을 안건이 법령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요청서를 입대에 제출할 수 있으며 10분의 1 이상 연서하여 재심의 요청서를 입대에 제출할 수 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사망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말을 해야 한다로 바꿔주라고 해요. 그 단체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저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게 되면 관리규약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숙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버틸 수 있는 기한이 그렇게 유효기간이 많이는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누가 작성해요? 회장. 현실에서는 누가 해요? 관리소장님이 하십니까? 소장님이 하신 데는 그나마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총무님들이 많이 하시죠. 근데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 회의록 전체를 이렇게 타이핑하는 데를 봤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이 필요하면 법원 앞에 있는 속기사들한테 갖다 주든지 해야지, 격리가 하든 소장님이 하시든 그 일도 많은데 그놈 언제 다치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한번 쳐봤거든요. 초창기 때 제가 직접 쳤더니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의결사항만 닦았었고 뭐 CD로 보관을 하든 뭘로 보관을 하든 보관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가져다 하는 게 맞겠죠.
겸임금지 동별대표자는 자생단체 임원 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선되면 15일 이내 임원직위를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 안 하면 자동으로 동별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그 재건축이나 그 재개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임원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동별대표자를 하면 민법상에 자기 대리가 된다겠죠. 재건축 조합 마무리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그거 청산해가지고 입대에다 넘기잖아요. 뭐 이쪽에서는 내가 임원이고 이쪽에서는 내가 그걸 받아야 되니까 자기 대리가 돼서 곤란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때 운영 경비, 회의 출석 수당 1인당 땡만원,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걸 정하시라 그 말이죠. 회장 업무 추진비 매월 얼마, 감사수당 매월 얼마 하든지 아니면은 한 번 할 때마다 또는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를 나눠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회의시 다가 음료 식비 등 그래서 회의 일에 1인당 몇만원, 최대 2만원 이내, 원래 15,000원인데 이번에 5,000원 올렸습니다. 단 실제 회의 및 식사에 참여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유락, 축의, 조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진짜 말이 많은 거예요.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인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구청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 겁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식사에 참여해야 해요. 회의에 7명 참석했는데 식사하러 갈 때는 집에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5명 갔으면 5명 곱하기 2만원만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장님하고 남아있는 경리주임도 같이 갔다. 뭐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란 말이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회의에 필요한 물품 기업이 회의 일에다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운영경비 사용 내역은 6월 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업무 추진비 증빙은 현금 지급증으로 가름하며 운영경비는 계좌에 입금한다. 요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정산하여 부과한다. 모 단체에서 제일 싫어한 게 이거였어요. 입대위에 그 자금줄이 말라버렸거든. 근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 선거관리위원회 보시면은요, 15조 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입대위 회장이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7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공개 모집하여 땡명을, 그래서 500세대 미만에는 5명에서 3명에서 9명 이상은 5명에서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입대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장이 한다. 정원을 초과해 모집된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2회 이상 공개 모집에도 위원이 선출되지 않으면은 정한 위원회 수대로 입대위 회장이 이촉한다. 또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이것도요.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경로회, 분여회 회장님도 계시고 경로회도 있잖아요. 분여회에서 경로회장님을 딱 추천을 했어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이분이 너무 많이 이걸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호 추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상호 추천이 아니니까. 경로회장님이 분여회장을 추천해봤으면 상호 추천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호 추천이 아니니까 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아파트는 너무 많은 그분이 실권을 잡아가지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다 정할 수는 없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대 회장은 선관위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혼이 발생한 경우 결혼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거래된 경우에는 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음에 동별대표자의 선출에 관해서 법령이나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선거를 진행을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많은 거 하나가 이거예요. 이혼의 임기는 몇 월 며칠부터 다음 연도 몇 월 며칠까지 2년
위원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한다. 단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된 경우에는 원래 이제 최초로 위원회 지원한 사람이 우선한다. 그래서 그 말이 헷갈려가지고 신규로 위원회 지원한 사람이 우선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5명을 딱 모집하기로 했는데 7명이 왔어요. 7명이. 7명이 왔으면 공개 추첨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 추첨하기 전에 이 속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2명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자격 상실이다. 신규로 지원한 사람이 5명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추첨 안 하고 5명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명이 왔어. 그 중에서 2명이 예전부터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7명만 가지고 추첨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거 질문이 아주 여러 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말을 바꾼 겁니다. 최초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신규로 지원할. 그럼 조금 말이 더 쉬워졌습니까? 그런가요? 하여튼 다시 옆에서 혹시 물어보면 꼭 그렇게 답을 해주세요. 전자적 방법, 입주자 등은 22조에 따라 각 호의 경우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현장 투표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따로 투표소를 운영해야 하는, 전자투표할 때도 반드시 현장 투표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가끔 제가 이제 동별 대표자들한테도 직접적인 질의를 많이 받는데 조금 힘든 것은 동별 대표자들이 그 해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사보다도 더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갖고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워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이런 모임이 이렇게 발족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많이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취미생활도 좋고 뭣도 좋고 그러지만은 일단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선거관리 운영 경비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 중이죠. 그래서 위원회 수당, 회의 출석 수당 얼마, 투개표 수당 얼마, 호별 방문 투표 수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수당은 같은 날에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투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원씩 정해져 있으면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 가져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을 5만원 이내에서 정하되 1인이 선거 일회당 총 몇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좌에 입금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수당 지급할 때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를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선거 일회의 기준이죠. 그래서 동별대표자 선출, 임원 선출, 해임, 관리계약 재개정, 관리계약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됐으면 그 안건이 결정되기까지 회의 횟수와 관계없이 이래로 본다 그 말이에요. 동별대표자 선출을 하기 위해서 5번 회의를 했든지 10번 회의를 했든지 간에 그 자체를 이래로 본다 그 말이죠. 그러나 동별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이 2개월을 경과해가지고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차. 그러니까 동별대표자 선거를 이번에 다 끝냈는데 한 보름 걸렸어요. 보름 걸렸는데 그때 이제 안 나온 선거구에 다시 재선거를 했어. 이런 것은 선거 1회차예요, 2회차예요? 네, 선거 1회차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2달이 넘어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으면 그건 선거 2회차다 그 말인데 이거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새로운 1회차나 이제 선거 2회차나 이제 같은 이야기겠죠. 같은 이야기인데 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년에 1년도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의 선거를 계속 쪼개기 선거를 해가지고 1인당 400만원씩 가져갔어요. 실제적인 민원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적인 민원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면은 사실 법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잘못된 거예요. 못 고쳤죠.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비용, 매해당 식대는 1인당 15,000원 이내로 하며 일학, 주기, 조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때에는 2만원인데 선관위는 15,000원으로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2만원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입대위 2만원, 유성관이 15,000원이면 무조건 쌈 납니다. 차별대우로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치관리할 때 입대위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소장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선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장은 직원을 채용 시에 입자 대표위에 추천할 수 있는 것이 관리 계약에 있어요. 그냥 뽑아주면 쓰는 게 아니에요. 자치관리할 때는 사실은 소장님한테 거의 임대를 지금 많이 해주시나요? 소장이 뽑습니까? 아니면 입대위에서 뽑아서 합니까? 같이 뽑습니까? 가급적이면 소장님이 주도적으로 뽑으셔야 돼요. 같이 뽑더라도 주도적으로. 내가 쓸 직원이잖아요. 자기 의견을 조금은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의 자격 요건, 그래서 가업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관리 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입대위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받은 질문인데 관리사무소장이 A 아파트에 살아요. 아니 그 A 아파트에 사는 그 주택관리사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주택관리사가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하면 더 피곤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뻑하면 우리 집 와서 분들 누르려갖고 소장님 뭐 하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원래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네. 아, 있어요? 네, 그러면 5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1년으로 계속 고집을 하시더라고. 근데 가급적이면 3년으로 하십시오. 누가 하든지 간에. 아주 거기 위탁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 여기도 계실 건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누가 하든지 저는 그냥 한 3년씩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는 건 자기네들 능력으로 할 것이고 한 3년쯤 해야 우리가 3년 지나면 그래도 좀 편하니까. 2년 너무 빨리 가죠. 그 다음에 요거 잘 해주셔야 돼. 계약 체결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 공동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약서 공개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아파트 감사 나갈 때는 저런 거 이렇게 체크리스트 판이 있어요. 저거 반드시 체크하고 홈페이지에 열어라게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해보거든요. 저런 거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입찰 공고 시에 청소나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의 직영 운영 또는 이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지시해야 되고 공고 내용에 맞게 유스탁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든 또는 일반 용역사업자나 공사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일단 그 K아파트에 나와 있는 공고문 중에서 잘된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근데 벤치마킹을 하려면 정확히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그으면서 정독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걸로 완전히 바꿔놓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게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올려주세요. 잘못된 공고문이 너무 많아요. 사업자 선정지침 강의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뻐가면 수정공고 그러는데 수정공고는 말 그대로 오타 수정이에요. 그 내용이 조금만 바뀌면 당연히 새로운 공고가 돼야 돼요. 수정공고하고 새로운 공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렇죠. 기간이에요. 기간. 새로운 공고가 들어가면 다시 10일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고로 가세요. 뻐가면 수정공고 하지 마. 제가 볼 때 너무 당연히 수정공고가 아닌데 정말 대담하게 수정공고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시면 곤란합니다. 자,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이 주택관리업자하고 재계약할 때 사업수행 실정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3호에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실적 평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60일 전까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에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자, 그것도 문제가 있대요. 10분의 1 이상 의견 청취를 하는데 단체로 걷어갖고 오는 것이 가능해요? 안 돼요? 이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집집마다 가서 반대한 사람들이 원래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 받아왔어, 이렇게. 그래갖고 한꺼번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딱 줬어. 그것을 방지하고자 뭐 이제 그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체 접수 절대 불가. 전부 개인별 신분증 지참하고 제출할 거. 이것도 또 모양새가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논의해 보시라고 제가 문의점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논의하세요. 그래가지고 답을 꺼내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은 계약말로 45일 전까지 사업생 실적 평가에서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의 업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이 관리 주체의 업무라는 거 잊지 마셔요. 대부분 다 합니다. 어떤 걸 다 해요? 큰 걸 해요. 큰 건 다 해요. 근데 작은 것은 입대의 의결 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분쟁이 생겼었을 때 요즘에 입대의들이 아주 인터넷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걸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책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리 주체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공사 감독, 준공검사, 입찰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리 주체의 업무여서 그쪽에서 돈을 주면 안 된다. 재보험의 가입,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의 제한 및 건의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주자 대표회의 할 때 시작할 때 또는 끝날 때면은 뭐 한 달 만에 회의를 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가지고 매번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관리 주체는 입대의 감사가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저는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계속 괴롭혀. 제출을 안 해줬어. 그렇게 되면은 구청에서 누구 손을 들겠어요? 네, 감사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걸 속은 쓰리고 아리지만은 제출해 줄 건 줘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2번 하면 못 오고 3번 하면 못 오겠습니까? 그냥 거기다 놔두고 갖고 나가지만 말고 알아서 하루 종일 보라고 하세요. 동별 대표자가 날이면 날마다 관리소를 찾아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죠. 나중에는 그냥 왔냐고 오셨으면 거기서 그냥 커피도 알아서 타 드시고 하시라고 나는 내일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와야 오셨냐고 또 가시냐고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의 그 수준도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잘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입주자 등 관리 주체에게 서류로 열람 복사 있잖아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에 요구에 따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인정보가 어디까지냐, 개인 세대의 사용량까지도 전부 개인정보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고, 오늘 또 신문에 났대요. CCTV 열람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장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거부할 것은 거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아파트에 갔더니 아예 그냥 통으로 CCTV를 복사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USB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무개념이에요. 뭐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및 연체자의 동호수,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이 56조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이니까 위탁 관리를 하든 자치 관리를 하든, 자치 관리하면 두말 할 것도 없고, 위탁 관리도 내가 대리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누구한테 물어봐요? 회장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입대에다 올려요. 근데 그 방법도 나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서 있는 이상은 결국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안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소장이 지 맘대로 해본 거예요.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택관리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를 해라. 지정된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해라. 최근에 관리 주체가 붙인 부착물을 뜯어가지고 재물 손괴 혐의 판결이 많이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CCTV로 보면 아주 확연히 성질 급하신 어르신들 가서 싹 뜯어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 잘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 동별대표자에서 해임시킬 수 있잖아요. 관리규약 위반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도 아마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수대앱에서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자기네들 지금 그 보육혈원이냐 보육정원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당연히 입대위에서는 보육정원으로 해야 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육혈원으로 되어 있는 걸 보육정원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보육혈원으로 했느냐. 아이들이 많은 수안지구라든지 첨단 이지구 이런 데는 보육혈원이나 정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차 있으니까. 문흥지구나 이런 데는 어쩌겠습니까? 보육혈원과 보육정원이 그야말로 극과 극이에요. 어린이집 문 닫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보육정원으로 돈 주라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가 아예 폐쇄될 위기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지구를 고려를 해갖고 해야지 무조건. 거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애들이 많은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입법 취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다 함께 돌봄 세타, 공용 육아 나눔터,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용어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그거 아니죠.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과반수 동의를 먼저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입대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금 관리규약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구성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드시 구성을 해 놓으십시오.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해서 입주자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동별대표자 1인, 소장,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분여회 또는 경로회 회원, 입주자 등에서 한 사람에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으로 호선한다 했으니까 구성은 해 놓으셔요. 쓸 데는 없더라도 구성을 해 놓으셔. 저게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그거라도 한번 해주면 사람이 거기 나와서 말이라도 하게 되면 속이라도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의 가입은 누가 해야 돼요? 관리주체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누가 당해요? 관리주체가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메뉴판을 이렇게 전부 깔아드리기는 해야 되겠죠. 이거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 보험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업체 것을 해야 된다고, 그분 표현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설마 우리 소장님이 어느 특정 업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 싶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가 가장 저렴해서 그랬겠죠. 여러 군데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아시는 데 있으면 다 데리고 오세요. 견적 받아주면 요즘 고맙잖아. 견적 받기 힘드시죠, 여러분 이제. 근데 그 말 한마디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견적을 다 제출 받아주시면 그거 참조해서 최저가로 뽑든지 하자고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말을 하냐 안 하냐에 딸려 있으니까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시설물 사고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의 보험 이 부분들을 반드시 관리주체가 넣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직무교육 나와있죠. 입대인 및 관리주체는 동별대표자, 소장, 관리 직원에 대한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모 단체에서 엄청 싫어하는 문구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입대일을 딱 맨 앞에다 내세웠다는 거 이걸로 많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는 그 회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동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게 들어왔어요. 국토교통부 또는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단체.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광하연, 전하연 그리고 주택가협회 3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유사 단체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단체에는 빠질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나갔으니까. 거기 주면 안 돼. 그리고 그거 있어. 각 그 지구별로 지금 뭐 봉선지부 모임, 수안지구 모임 뭐 이렇게 해갖고 회장님이 회비 내신 것들이 있죠. 이거는 어디서 나갈 데가 없어. 제가 봤더니 나갈 데가 없어요. 그걸 정의 문제시 삼으면 회장님 그냥 업무 추진비를 그만큼 올려드리세요. 대부분 2만 원이나 3만 원 하잖아요. 회장님 업무 추진비를 한 5만 원 올리고 그 올릴 때 거기에다 가로 열고 뭐 지역별 모임 회비 포함 이렇게 딱 써버려. 그래야 뒤에 나온 사람이 또 그거 주란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입자대표 회장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 입대의 회장에게 인계를 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입자 회장이 공석일 때는 직무 대행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인계 인수서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소장님이 아니면 회장님이? 회장님이? 소장님. 이거 안정해져 있잖아요. 안정해져 있어. 일단 소장의 업무는 적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뭐 아파트에서 입대 회장님이 자기가 딱 직무 대행자로서 회장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소장님이 인수인계서를 안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저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소장님한테 몰아붙였어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어디 소장에 돼 있냐? 소장에 돼 있는 건 없지 않냐? 적어도. 예? 그러면 회장이 뭐 하란 말도 없지만은 그러면 서로 상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지 소장님이 엄청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은 소장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 지금 내 얘기라든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산 당시에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건 제가 재건축을 해봐서 너무 잘 알죠. 예, 마지막 순간에 재건축하면서 두 가지를 나눠줬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남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예치금 플러스 그동안에 관리비 통장에 있는 거 전체 다 청산하고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 비율별로 나눠줘야 돼요. 평형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 평형대별로 다 나누고 무려 통장을 1143개 계좌를 받아가지고 1143개 계좌에 전부 꽂아줬어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막판에 가면 일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산더미가 되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재건축을 할 때 도대체 청산의 주체는 누구고 누구에게 기속시켜줘야 되느냐. 나중에 남은 것들을 비품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뭐 도대체 누구한테 하냐.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고 광주시에다 질의하고 근데 답은 뭐예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했습니다. 알아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가 오래됐는데 비품이 세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동안 산 적도 없어가지고 그냥 놔둬도 아무도 갖고 가도 않습니다. 돈만 다 잘 만들어주면 돼요. 돈만 다 꽂아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서 관리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쪽 앞에 27조에서도 나왔잖아요. 반드시 예산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관리비 등의 집행은 온라인 이체 및 현금카드로 집행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가 있는데 이건 3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회계처리 기준 같은 것들 격리분이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습관 하나 고치십시다. 말 나온 김에.
우리 관리사무소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 소장님들은 경리 출신이 있을 수 있고 남성 소장님은 설비 출신이나 전기기사 출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쪽 분야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말을 하실 때 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오히려 그분은 과정을 거쳐서 온 거잖아요. 나보다 저 전문가예요. 격리 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설비 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면 늘 회원들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무시하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같이 무시하죠. 지는 딱 그러죠.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누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짚어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수선 계획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립할 수 있고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용이 장기수선 계획서의 총론에 반영된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 협회가 이만큼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이런 조항들이 준칙에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장기수선 계획서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공격을 받았어요? 주택관리사가 장기수선 계획서 하나도 못 만든다. 근데 지금은 적에 있으니까 그냥 넣어서 만들면 되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넣어서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스토리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정말 조심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너무 많은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계획서에 장기수선 충당금 협회 강사님이 따로 하시더라고요. 입주자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돼 있죠.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 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이거 이번에 우리 협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들어온 내용들이죠. 그리고 입주자와 사용자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익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 나머지 지출 잔액에 대해서 공용관리비 차감,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이제 적립을 해놓고 막상 쓰실 때 예비비를 쓰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또 뭐 예비비 2,500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누가 이렇게 갖고 왔길래 보니까 그 5배수관 이렇게 교체한다고 이랬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되면 거의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비비에다가 그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돈을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예비비 쓸 때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다. 오히려 관리비 차감 적립금에다 돈을 많이 넣고 그때에 따라서 적당히 차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훨씬 더 편하시다는 거 기억하시면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우선 지출한 건 다음 각오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익을 지출할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잡수익 지출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예산을 아까 세웠을 때도 예산에다가 관 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놨으면 항목 간의 일을 원래 전용은 안 된데 어떨 때만 가능하죠? 입대에서 의결해 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300세대 미만은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외부 회계감사 안 받으니까. 여기 나오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가 기본 조건이에요. 긴급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되 예비비 집행하고자 할 때는 비목 사유 금액을 작성해서 입대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사용한 때는 부가내역서에 따로 기재하고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하기가 그다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비 차감 적립금 그래서 그 해당 예산대로 그냥 지출을 하고 나중에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차감하면 예비비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은 별표사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서 내가 지금 이 별표사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체킹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이거 별표 아까 제가 수도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수도료 꼭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입주자 등의 편의를 위해서 대행하는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장충금 쭉 받으면 나중에 그 금액 반환해 줘야 되죠.
사용자가 냈었을 경우에, 그리고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나와 있죠.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요.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해야 된다. 많이 이렇게 됐었을 때 뒤쪽부터가 아니라 앞쪽부터 끊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관리 주체의 회계 처리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다. 저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예금 통장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위는 신고한 관리사무소장 직인으로 한다는데, 놀랍게도 이건 사실 과태료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과태료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땡땡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을 찍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존을 해요. 근데 별로 의식이 없어요. 주변에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말기셔야 됩니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바뀐 거죠. 감사인이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리주체가 우리가 K아파트에 올렸던 것을 지금은 감사인이 올리고 있죠. 전유 부분은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뭐예요? 관리 주체가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부담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체납자의 독촉에서 이 독촉장 발부한 후에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계 가산금의 징수 독촉장 발부, 그 다음에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청구 등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현실에 가서 제가 딱 보니까 모 아파트에 갔는데 한 8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미수관리비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아주 엄청나게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300세대가 채 안 되는 아파트를 갔는데 미수관리비가 약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근데 이 미수관리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양쪽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800세대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는 거기 입주자 대표들이 굉장히 예리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안 하게 되면 그 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왜 이걸 안 했냐고. 그런데 그 300세대가 채 안 되는 아파트에 갔더니 거기는 전부 다 어르신 세대예요. 그냥 소장님이 혼자 하시는데 소장님이 있는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하고 소장님이 말만 잘하면 엄청 좋아하세요.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양심에 맞게끔 일을 해줘야죠.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왜냐, 전임 후임의 관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있는 거 아니니까. 관리비도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 하시면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 아예 처음부터 소액심판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지급명령 이의신청해버리게 되면 지급명령은 할 일이 별로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한다면 오히려 한 방에 끝내려면 소액심판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후배 소장님들에게 나중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계속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독촉장이야 당연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0조 3항, 20조 4항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 등의 입주자 명부를 제출할 때 이 계약의 사본 일부를 배부해야 한다. 단 입주자 등이 배부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별표가 몇 개 있어요. 요 전유 부분의 범위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속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거, 여기도 나와 있죠.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및 배선은 공용 부분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파트 실정에 맞게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이 속에다 넣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나는 거기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하고 해야 돼요? 전임 소장님한테 쫓아가세요. 들고 쫓아가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공용 부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일반 관리비에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서 주택 공급 면적, 분양 면적에 따라서 배분한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대만 배분하여 부과한다. 이 조세특례
제한법 106조가 뭡니까? 135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위탁관리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됐냐면 13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하고 그 미만 아파트하고 이하 아파트하고 섞어져서 사는 데가 있었어. 섞어져가 사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넘어져 나온 부가가치세가 넘어져 나온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35제곱미터에는 부가가치가 나온데 이 부분을 전체에다가 다 부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 쪽이 두암동이 동구예요, 북구예요? 북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이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다 들어왔잖아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에 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세대에 당연히 135제곱미터가 초과하는 세대에만 그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시켜라. 이 내용인 거예요. 뭐 같은 내용이고요. 요거 아까 세대 수도료 나왔죠.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 공급자의 수도 급수 조례 또는 공급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전체 세대에 균등 분할 부과하고 세대 수도료는 공급자가 부과 시 적용한 구간 요금 단계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건 예전에 몇 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 일단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관리비 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나와요. 그건 전체 세대에 똑같이 나눠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 톤수에 대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500세대인데 평균 수도 사용량이 20톤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5, 20 해가지고 10,000톤이 부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 10,000톤이. 그런데 평균 사용량이 20톤이지. 그러면 20톤까지 가면 1에서 10톤, 그 다음에 11에서 20톤 이렇게, 아니 1에서 20톤인가요? 1단계가? 1단계가 1에서 20톤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21에서 30, 그 다음에 31 초과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수도요금이. 맞습니까? 아무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 혼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아파트에 10,000톤이 들어올 때는 1에서 20톤 그러면 1단계 요금으로만 적용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는 그 어느 세대가 31톤을 썼더라도 1, 2, 3단계를 적용하지 말고 31톤 전체에 대해서 1단계 요금을 적용시켜라 하는 게 이 취지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그때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이해가 가신 분들한테 질문도 하셔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비 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그냥 격리 직원한테 맡기고 격리 직원이 그렇게 해주면 이게 맞는가 보다 알고 서명만 하셨던 거예요. 가끔은 한번 뒤껴보셔야 돼요. 이걸 수비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저는 한 곳에서 제가 30년 근무했어도 가끔 한 번씩 그걸 해봤거든요. 그 당시는 이 방식이 아니고 이제 시조례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이가 뭐예요? 공동 수도요금이 아주 적게 나와요. 시조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거의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공동 수도요금이 거의 띄어져서 나오죠, 이제. 그래서 모 소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공동 수도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차라리 없애본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렇게 되면 단지 내에 누수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공용 수도관에서. 그러면 이 방식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금방 캐칭을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공용 수도료가 이렇게 많아졌지?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속에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라 관리계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방식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동별 대표자의 구비 서류 속에서 이제 사용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것이 이제 뒤에가 적격 심사표가 바뀌었는데 이거죠. 적격심사, 이거 평가할 때 평가위원이 원래 3명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5분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계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저희 뭐 공정위원회에서는 몇 달 동안 했어요. 관리계약 하나만 가지고만 2달 이상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나눈 것은 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고 이번 개정에 미처 선보지 못한 것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추가해서 개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 회장님 여가 계시니까 다음에 우리 관리계약 준칙을 시에서 개정을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오면 그때 이미 우리 안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이. 여러분들 이 그룹 속에서 그걸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을 딱 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예, 우리 주택관리사 협회하는 이것입니다. 그러고 탁 내놨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 일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